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5일 여섯 번째 낭독회, 월드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체국 없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이제 우체국 얘기 나오는데 이 우체국 얘기를 소셜미디어라고 대체해 보세요. 야, 이 새로울 겁니다. 소셜미디어. 예.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링크드인, 뭐 그런 거요. 우체국을 이용할 만큼 중요한 소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비판적으로 말해 나는 지금껏 우표값이 아깝지 않은 편지는 딱 한두 통밖에 받아보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아깝지 않다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줄 만한 정보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1페니 우편 제도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르쳐주면 1페니 줄게 하던 농담이 실제로 1페니를 내는 제도로 이어졌다. 이런 농담이 있었나 봐요. 네. 일단 우편 제도 168쪽을 보니까 우편 요금을 1페니로 통일한 제도라고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담의 원문은 a penny for your thoughts.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면 1페니를 주겠다. 예, 궁금하지? 그럼 1페니. 뭐 이런 거 비슷한가요? 네, 발전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 라고 궁금하니까 좀 알려줘. 알려주면 내가 1페니 줄게. 뭐 이런 내용이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신문에서 기억할 만한 기사를 읽은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거나 살해되었거나 사고로 죽었다는 기사도 그렇지만 어떤 집에 불타고 어떤 배가 난파하고 어떤 증기선이 폭파했다는 기사나 어떤 소가 서부 철도 노선에서 기차에 치이고 어떤 미친 개가 죽고 겨울에 메뚜기가 나타났다는 기사는 한 번만 읽으면 된다. 141쪽이죠.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소식이란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로하고 좀 궁합이 어떤 면에서 많이 맞냐면 서로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현상. 예,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도 다 현상이죠. 사건, 사고.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현상 밑에 있는 그 패턴이라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 라든가 또 패턴 밑에 있는 구조 왜 그런 현상이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지. 더 관심 있는 것은 이러한 패턴 이러한 구조가 왜 생겼지, 그런 멘탈 모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참 서로답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 원칙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구조, 맥락인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수많은 신뢰와 응용에 신경을 쓴다는 말인가. 철학자에게 뉴스는 그저 가십에 불과하다. 그런 가십을 편집하거나 읽는 사람은 한가하게 차를 마시는 나이든 여인들 뿐이다. 세상에. 그런데도 적잖은 사람들이 가십에 사족을 못 쓴다. 이거 다시 읽어보면 그런데도 적잖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족을 못 쓴다.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 최근에 해외 소식을 알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건물의 대형 판유리 몇 장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박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약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같은 소식을 12개월 전, 아니 12년 전에도 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 옆이 빈 여백을 한번 써보시죠. 패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요. 패턴.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 사실은 비슷한 약간 뭐 대통령 취임했네, 장관이 취임했네, 뭐 선거가 임박하네 하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기사 쓰기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그럼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즉 한 발짝 물러나야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스페인을 예로 들자면 돈 카를로스와 인판타 각주를 보겠습니다. 1830년대 초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와 그 동생 돈 카를로스 사이에 왕녀 인판타인 왕년 이사벨의 여왕 즉위를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이사벨이 여왕에 즉위했으나 그 뒤 몇 년 동안 스페인은 스페인 내전을 얘기하나요? 스페인은 내전에 휘말렸다. 본문에 돈 페드로와 세비냐와 그라나다가 나오는데 각주를 보면 171 각주. 기독교 왕국인 카스티아의 왕 돈 페르노는 스페인의 세비야와 그라나다를 점령하고 이슬람 세력을 잔인하게 토벌했다. 네. 세비야와 그라나다 같은 이름, 내가 신문을 끄는 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뭘 그때그때 적당한 비율로 싣고 다른 흥미거리가 없을 때에는 투에 관한 이야기로 보충하는 요령을 부릴 경우 흠잡을 데 없는 기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최근 스페인 정세 또는 스페인 정세의 악화 같은 제목 아래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된 기사만큼이나 142쪽이죠.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리라.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땅에서 날아온 최근의 중대 뉴스는 1649년의 혁명 정도다. 이 혁명이라 함은 각주의 172네요. 찰스 1세의 왕당파와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대립 끝에 국왕이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한 청교조 혁명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당신이 영국의 연평균 농산물 수확량의 이력을 잘 아는 터에 농산물과 관련된 투기 사업에 손을 대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영국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건대 외국에서는 좀처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좀 너무 쉽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떤 패턴, 예.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좀 약간 무책임하게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것 같긴 한데, 예. 최소 한 발짝 물러나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프랑스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소식이라니. 그보다는 세월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은가. 이게 이제 앞에서 원리라는 표현을 썼네요. 예. 중국 위나라의 고관 거베곡이 근황을 묻기 위해 공자에게 사자를 보냈다. 거베곡, 예,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예. 중국 공자는 사자를 옆에 앉히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사자는 공손히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는 허물에 술을 줄이려고 하시지만 잘 되지 않는 듯합니다. 사자가 떠난 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자군, 훌륭한 사자야. 일요일은 새로운 한 주를 기운차게 시작하는 날이라기보다 예, 헛되이 보낸 일주일을 과감하게 끝맺는 날이다. 따라서 목사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설교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휴일을 맞아 꾸벅꾸벅 조는 농부들의 귀를 괴롭히는 대신 우레 같은 목소리로 그만 멈추시오. 겉으로는 빠릿빠릿해 보이는데 행동은 왜 그렇게 금뜬 것이오라고 호통을 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공자가 이 사자, 심부름꾼이 사자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얼핏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자는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았고 큰 틀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라고 바라본 거죠. 즉 이 사자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맥락을 찾고 얘기한 거죠. 그 맥락이라 함은 우리 주인 노력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꿰뚫어 본 거죠. 예. 그래서 훌륭한 사자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43조로 넘어가네요.
거짓을 진실로 여기고 허위와 망상을 건전한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진실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들과 비교해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을 것이다. 또 필연적인 것과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 존중한다면 거리마다 음악과 시가 울려 퍼질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할 경우 우리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사소한 두려움과 쾌락은 한갓 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원기를 북돋아주는 숭고한 진리다. 왜 원기를 북돋아줄까요? 그러니까 또 시스템사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뭐 위에서는 필연적인 것과 존재할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상에 대해서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레버리지를 생각하게 돼도 되고 굳이 지금이 뭐 이렇게 슬픈 것도 아니야. 뭐 어차피 이때는 지나가리라. 하지만 핵심은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실망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원기를 북돋아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겉모습에 현혹되어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틀에 박힌 일상과 습관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허구를 바탕으로 세워진 부실한 삶일 뿐이다. 이게 이제 허구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다. 아, 왜? 근데 그것이 또 새로운 데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뭐 그것도 하나의 팩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허구라고 한다면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허구다 아니다. 허구가 아닐 수 있어. 현실일 수 있어라고 했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허구라고 받아들이면 아쉬워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심하게 허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허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더 역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어린이들은 삶을 놀이로 삼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어른보다 더 명확하게 분간할 줄 안다. 손에 만지잖아요. 그죠? 놀면서. 온몸을 오감으로 경험하잖아요. 어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험에 의해 바꾸어 말하면 실패를 한 덕에 자신들의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복잡계 시스템에서 다양한 걸 경험하게 되죠. 아무래도 성인들은. 근데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서로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언젠가 힌두교 경전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다. 별걸 다 읽었어. 이 사람은 참 대단해요. 옛날에 갓난아기 때 왕궁에서 쫓겨나 살림지기의 손에 자란 왕자가 있었다. 왕자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사는 미개한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가 왕자를 발견하고 진짜 신분을 밝혀주었다. 네. 그제야 왕자는 신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의 왕자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도 철학자는 이 일화를 소개한 뒤 이처럼 사람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근본을 오해한다. 이 144쪽이죠. 그러다 어느 훌륭한 스승이 진실을 밝혀주면 그제야 자신이 브라흐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브라흐마. 아하, 힌두교에서 창조를 주관한 신이라고 하네요. 네. 나는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사물의 겉만 볼 뿐 속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비참하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다. 누군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밀댐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방아 댐이군요. 네. 설령 그 사람이 밀댐을 직접 보고 실제 모습을 설명한다 해도 우리는 그가 어떤 곳을 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읍사무소나 재판소, 교도소, 상점 또는 우리가 사는 주택을 보라. 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여러분이 설명하는 동안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계의 외곽이나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담 이전 시대나 최후의 인간 이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참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장소와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요 표현, 네.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을 좀 자주 하시죠? 네. 네, 신성재 선생님이 좀 자주 하셨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영원이란 시간 속에 아니죠. 뭐죠? 모든 시간과 장소와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네. 신성재 선생님 말씀이 더 있어 보이는데. 네. 신도 지금인 이 순간 영광의 정점에 올라섰다. 따라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신성하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진실을 줄기차게 받아들여 흠뻑 젖어야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우주는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응답한다. 빨리 걷든 느리게 걷든 상관없이 우주에는 우리를 위한 길이 있다. 그렇다면 평생을 바쳐 새로운 삶을 고안하고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자.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구상을 해놓으면 적어도 후세 사람들이 완성해 나갈 것이다. 네. 이 시 중. 네, 신성현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자연처럼 살아보자. 철로 위에 떨어진 견과류 껍데기나 모기 날개 탓에 탈선하는 기차처럼 되지는 말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식사를 하든 거르든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자. 손님이 오든 종이 울리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든 상관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로 하자.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정오의 얕은 여울에 있는 오찬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급류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지 말자. 그러한 위험을 뚫고 나가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나머지 길은 내리막이기 때문이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아침 활력을 유지한 채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는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정오의 급류와 소용돌이를 피해 항해하자.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정오의 급류, 항해. 기적이 울리면 목이 쉬어 아플 때까지 울게 내버려 두자. 종이 울려도 부랴부랴 뛰어나갈 필요 없다. 종소리가 어떤 음악과 유사한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여론, 편견, 전통, 망상, 거치대로 이루어진 진흙탕, 즉 지구를 뒤덮은 퇴적물을 밟고 지나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고 교회와 시골을 지나고 시와 철학과 종교를 지나자. 그러면 마침내 바로 여기라고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리얼리티라는 이름의 단단한 바위 바닥에 닿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홍수와 서리와 불의 영향권을 벗어나 푸엥다퓨, 즉 하나의 거점으로 성벽과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가로등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 또 위성과 거칠의 홍수가 진실을 얼마나 깊이 뒤덮곤 했는지 후세 사람들이 알도록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일로미터가 아니라 리얼로미터라는 측정기를 말이다. 주 177에 보시면은요, 나일로미터는 고대 이집트에서 홍수를 경고하기 위해 나일강의 수위를 재던 측정기라고 하고요. 닐이 nothing이라는 뜻이기도 해서 나일로미터는 아무것도 아닌 계기 또는 계기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다. 리얼로미터는 나일 대신에 진실을 뜻하는 리얼을 써서 만든 조어이며 진실 측정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마치 시미터의 칼날같이 양쪽 면에 햇빛이 부딪혀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그 칼날이 여러분의 심장과 골수를 부드럽게 가르는 것을 느끼리라. 시미터의 칼날은 178에 보시면은요, 아랍인들이 쓰던 초승달 모양의 검인데요, 신월도 또는 언월도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승의 삶을 행복하게 끝마치게 될 것이다.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는 오로지 사실만을 갈구한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목구멍에서 울리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팔다리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자.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이유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시간은 내가 낚싯줄을 내리는 강물일 뿐이다. 나는 그 강물을 마신다. 그러면서 모랫바닥을 굽어보고 강이 얼마나 얕은지 가늠한다. 시간의 얕은 강물은 흘러가 버릴지라도 영혼은 그 자리에 남는다. 나는 더 깊은 곳의 물을 마시고 싶다. 별들이 조약돌처럼 깔려있는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하나라는 셈도 할 줄 모르고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나는 태어나던 날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해왔다. 지성은 거대한 칼이다. 그것은 사물의 비밀을 포착하고 그 속으로 파고든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손을 바쁘게 누르고 싶지는 않다. 내 머리가 손이고 발이다. 나는 내 최고의 능력이 모두 머릿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생생히 느낀다. 몇몇 동물이 무언가를 찾을 때 주둥이와 앞발을 써서 굴을 파듯 나는 내 머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머리로 굴을 파서 앞에 놓인 언덕들을 뚫고 나갈 것이다. 이 근처 어딘가에 풍부한 광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탐지기가 가리키는 방향과 10개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고 광맥이 있는 곳을 판단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굴을 파기 시작해야겠다. 네, 여기까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네요. 네. 자, 이제 148쪽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네요. 새로운 챕터의 제목이 흥미진진합니다. 독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 이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엔 구본자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그 채팅창에 제가 출석부 올려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잠깐 해주세요. 네. 네. 읽어주시죠. 네. 이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학자나 관찰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인간의 본성이나 운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이나 후손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가정이나 국가를 세우고 더 나아가 명성까지 얻어도 결국은 죽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리를 좇으면 불멸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변화나 뜻밖의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고대 이집트나 인도의 철학자는 신상을 덮은 베일의 한 귀퉁이를 걷어 올렸다. 그 베일은 지금도 걷어 올려진 채 살랑살랑 나풀거려서 나는 고대 철학자가 그랬듯 신선하게 빛나는 신상의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대담하게 베일을 걷어올린 것은 철학자 안에 있는 나 자신이고 지금 그 모습을 회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베일에 먼지 한 점 묻지 않았다. 그 신성한 모습이 드러난 채로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개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내가 살던 집은 사색만 아니라 독서다운 독서를 하기에 대학보다 더 적합한 곳이었다. 나는 흔하디 흔한 순회 도서관조차 찾아오지 않는 벽지에서 살았지만 전 세계를 순회하는 책들의 영향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았다. 이런 책들의 글은 처음에는 나무 껍질에 쓰였으나 지금은 리넨 종이에 인쇄되곤 할 것이다. 시인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미르 카마르 우딘 마스트는 18세기 인도의 시인 페르시아어와 우르드어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책을 통해 앉아서 정신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이점을 얻었고 시원한 교리라는 술을 마심으로써 한 잔의 술에 취했을 때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나는 여름 내내 책상 위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놓아두었는데도 이따금 책장을 넘겨보기만 했다. 집 짓는 일을 마무리하고 콩밭을 돌보느라 일이 끊이지 않아 처음에는 공부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도 앞으로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일하는 틈틈이 가벼운 여행기 한두 권을 읽었고 그제야 그 같은 시시한 독서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지금 내가 어디에 와서 살고 있느냐고 자문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학생은 방탕이나 사치에 빠질 위험 없이 호메로스나 아이킬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입니다. 를 그리스어로 읽어도 된다. 이는 학생이 어느 정도는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을 본받고 책을 읽는데 아침나절을 기꺼이 바친다는 의미다. 영웅에 관한 책은 비록 모국어로 되었을지라도 타락한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죽은 언어로 쓰인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용기와 아량을 총동원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추측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열심히 찾아야만 한다. 요즘에 저렴하고 풍부한 출판물과 번역서가 고대 영웅을 다룬 작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한다. 그래서인지 그런 작가들은 여전히 외로워 보이고 그들의 인쇄된 글자 또한 어딘지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 고대 언어는 세간의 시시한 일상을 벗어난 것으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암시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설령 단어 몇 개를 배우더라도 젊은 시절의 귀중한 시간을 바칠만 하다. 농부가 귀동냥한 라틴어 단어 몇 개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여 말한다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고전 연구가 결국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라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대담한 연구자라면 어떤 언어로 쓰였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고전을 연구할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사상을 기록한 것이 고전 아닌가? 고전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신탁이며 그 안에는 델포이나 도도나는 고대 그리스 도시 델포이는 아폴론의 신탁소로 도도나는 제우스의 신탁소로 유명했다. 도도나도 밝히지 못한 가장 최근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고전 연구를 그만두는 것은 자연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자연에 대한 연구를 그만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서다운 독서를 하는 것,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책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읽는 것은 그 자체가 고귀한 수행이고 여기에는 당대의 풍습이 평가하는 어떤 수행보다도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노대현 선생님. 네. 네. 노대현 선생님 잠깐 자리 안 계시나요? 그러면 박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마이크 꺼놨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하는 것과 같은 훈련,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꾸준한 의지가 필요하다. 책은 쓰였을 때처럼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 읽어야 한다. 책이 쓰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말과 글말, 즉 귀로 듣는 언어와 눈으로 읽는 언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입말은 대체로 일시적인 하나의 소리, 하나의 발음, 하나의 방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적이다. 우리는 그런 언어를 어머니에게서 동물처럼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글말은 입말이 경험을 쌓아 한층 성숙해진 언어다. 입말이 어머니의 말이라면 글말은 아버지의 말로서 귀로 듣기에 버거울 만큼 의미심장한 데다 한껏 절제된 가운데 선택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려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중세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우연히 태어난 덕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쓰인 천재들의 작품을 읽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작품을 읽은 것은 그들이 아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서가 아니다. 정선된 문학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고상한 그리스와 로마의 방언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방언으로 쓴 책은 그들에게 휴지나 다름없었고 그들은 당대의 저속한 문학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유럽의 몇몇 나라가 조잡하기는 하지만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 자국 문학의 목적에 딱 맞는 언어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학문이 되살아났고 학자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고대의 보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와 그리스의 대중이 듣지도 못한 것을 수세기가 지난 뒤 소수의 학자들이 읽게 되었으며 그런 글은 지금도 몇몇 학자들만 읽고 있다. 우리가 이따금 웅변가의 열변에 감탄하지만 입말은 그저 잠시 머물다 덧없이 사라질 뿐 문자로 기록된 글말을 넘어서지 못한다. 별들이 빛나는 창공이 구름 저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별들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 천문학자는 끊임없이 별을 관찰하고 별에 대해 설명한다. 글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내뱉으면 입김처럼 증발하여 사라지는 발산물이 아니다. 토론회에서 달변으로 여겨지던 것이 서재에서는 단순히 화려한 수사로 밝혀지는 일이 흔하다. 웅변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순간적인 영감에 의지하여 눈앞의 군중, 즉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사는 만큼 웅변가를 군무시키는 사건이나 군중을 만나면 오히려 정신이 산만해진다. 작가는 인류의 지성과 감성, 이를테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영 선생님.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떠날 때 귀중품 보관함에 일리아스를 넣고 다닌 사실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글로 기록된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유물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이며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예술품이다. 또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읽힐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게다가 캔버스나 대리석에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의 숨결로 조각될 수 있다. 그 결과 고대인의 생각을 상징하던 문자가 현대인에게는 언어가 되었다.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에 그랬듯 2000번의 여름은 그리스의 기념비적인 문학에도 한층 성숙한 가을의 황금빛 색조를 입혔다. 그리스 문학이 세월의 침식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유의 평온하고 천상적인 분위기를 모든 땅에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책은 이 세상의 귀중한 재산이며 수많은 세대와 민족의 매력적인 유산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책은 어느 오두막의 선반에서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다. 책은 스스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 않지만 독자를 계몽하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한 상식적인 독자라면 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저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타고난 거부할 수 없는 귀족 계층이며 인류에게 왕이나 황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문명에다 그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상인이 근면성과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그토록 바라는 여유와 자립할 만한 수입을 얻어 부유한 상류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 필연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그러나 아직은 접근할 수 없는 지성과 재능의 세계로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그러기에는 교양이 턱없이 부족하며 재산 또한 덧없고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지적 교양을 자식들만큼은 갖추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으로써 그는 한 가문의 창시자가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다음엔 우리 박미양 선생님. 네. 괜찮으세요? 네. 아, 예. 그 전에요. 이거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독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읽으시면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각자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이 글에서. 네. 그래서 한번 각자 동의하시는 귀절이 있는지 한번 좀 각자 계속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왠지 저는 와닿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읽어주시죠. 옛 고전을 원어로 읽는 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지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문명 자체가 고전의 복사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한 어떤 고전도 현대어로 번역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의 작품은 아직 영어로 간행된 일이 없고 아이스킬로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은 아래에 보면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 고대 로마의 시인이고요. 로마 건국을 노래한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비롯하여 전원시, 농경시 등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품은 고전의 정신이나 의미가 번역을 통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호메로스의 작품은 조지 테프먼,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은 로버트 포터,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은 개빈 더글러스에 의해 각각 번역 출판되었다. 소로도 1843년 아이킬로스의 작품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번역하여 다이얼에 실었다. 아침처럼 정제된 가운데 내용이 충실하고 아름다운 작품인데도 말이다. 후세 작가들이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말해지더라도 이 고전 작가들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완성도 그리고 평생에 걸친 영웅적이고 문학적인 노고에 견줄 만한 작가는 매우 드물다. 고전 작가들을 모르는 자들만이 그들을 잊다고 말한다. 우리가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상할 수 있는 학식과 재능을 갖추게 되면 그때의 고전 작가의 존재를 잊어도 늦지는 않다. 우리가 고전이라 칭하는 유물들과 이보다 더 오래되고 더 고전적이지만 덜 알려진 여러 민족의 경전들이 한층 더 많이 축적되었을 때 바티칸 궁전이 베다와 젠드 아베스타와 성경을 비롯하여 호메로스와 단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지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기에도 그 같은 전리품이 세계의 광장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졌을 때 그 시대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쌓아 올린 유산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오를 희망을 품게 되리라. 인류는 아직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다. 그런 작품은 위대한 시인만이 읽을 수 있다. 대중이 그 같은 작품을 읽었다 해도 단지 별을 읽듯이 그것도 천문학적이 아니라 기껏해야 점성술로 읽었을 뿐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장부를 정리하거나 거래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셈법을 배우듯 사소한 편리를 위해 읽기를 배운다. 그래서 고귀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독서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 더 높은 차원의 이 같은 독서는 색치품처럼 어르고 달래어 우리의 고귀한 재능까지 잠들게 하는 독서가 아니다. 발끝으로 서서 눈을 부릅뜬 채 깨어있는 시간들을 온전히 바쳐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서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도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 말씀 좀 드리고 좀 쉬는 시간 좀 가질 텐데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지도 추석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제가 6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좀 바꿔서요. 그 오프라인 모임은 그 제가 하는 이제 범교과 연구 모임으로 좀 한정을 좀 할 거고요. 이 낭독회는 낭독회 멤버들만 따로 시간을 좀 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였을 때 대화의 소재가 좀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모여서 좀 집중 좀 하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낭독회 뭐 같은 사람일지라도 낭독회 멤버들 대상으로의 오프라인 모임은 좀 시간을 두고 7월 달이나 제일 좋은 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혹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출 생각이 있는데 있으세요? 혹시 계획 있으세요? 신성일 선생님, 이유미 선생님 혹시 예,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세요? 이미 선생님은 7월 14일부터 8월 4일이고요. 네. 저는 10월 5일부터 그러면 이유미 선생님 맞춰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10월은 너무 뭐 일단 그때 가보고 제 채팅창을 좀 알려주세요. 그 이유미 선생님 기껏 그 날짜에 맞췄는데 이유미 선생님 참석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부담 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기회만 일단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 한국에 계시는 일정 거기에 맞춰서 한번 언저리 한번 해보죠. 네. 네. 그리고 좀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9시부터 잠깐 그 얘기부터 좀 해볼 겁니다. 책 왜 읽어야 되나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좀 지금부터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네, 그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책을 읽는 그러니까, 부분들은 네.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 바로미터, 어떤 표준, 어떤 그 원칙, 원리 이런 거를 찾아가는데 하나의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뭐냐면 네.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부분, 또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 네. 또 그냥 그 시류의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그 이거야 저거야 네.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결국은 흙탕물로 흐려버리게 하는 부분의 역할도 책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고 나면 나중에 맑은 물이 생기는 것처럼 네. 이렇게 책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처럼 나도 그러한 길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어떤 그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는 왜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삶을 고찰하고 어쩌고 하는 거 예컨대 제 딸이 이제 그런 질문도 안 하겠지만 저도 제 딸도 다 커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반항기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고 그렇다 칩시다. 부모가 입장에서 책 읽어 하는데 싫어.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야 이러이러해서 읽어야 돼 하면 노대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거 유튜브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저는 그럴 때 뭐냐면 그러면 그거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오케이. 책을 네. 읽는 것이 토론할 수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 이제 네. 깊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어지겠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그 장담은 뭐 그 내 말이. 생각의 깊이나 이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굳이 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걸 좀 저의 질문드리고 싶은데. 경우는 그 책하고 뭐냐면 강의 듣는 부분하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네. 강의 듣는 부분이 책 읽는 부분보다 좀 더 비중이 높아요. 오히려 그죠? 네, 네, 그럴 수 오히려 있죠. 그게 네. 높고 그러면서 강의를 네. 들으면서 제가 책 읽으면서 걸려야 되는 시간 부분들이
짧잖아요. 그죠? 책을 통해서 뭐냐면 더 엑기스로 딱 빠른 얘기해 내용들을 좀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뭐 일단 책을 읽으면 좀 속도가 느리고요. 그죠? 하지만 책을 통해서 얻는 효과나 그 효과성을 따진다면 뭐 성찰을 한다, 깨달은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남의 삶을 엿본다 했을 때는 아까 제가 김돈준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세바시를 보든 뭐 테드를 보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아직 제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책이라고 얘기할까? 예전에는 소셜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소로 시대 때는 유튜버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얘기하지 않은 것인가? 있어도 소로는 여전히 책을 강조했을까? 혹시 이유미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제 경우인데요. 네, 제게 책은 이렇게 천천히 깊은 즐거움을 주거든요. 재밌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도 유튜브 매일매일 재밌는 거 찾아서 보기는 하는데요. 네, 유튜브는 그 깊이가 사실 아무리 뭐 어떤 지적인 지식을 뭐 전해주는 그런 뭐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진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라진 것 이 같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오랫동안 남아요. 그리고 네, 점점 더 즐거워지고요. 어쨌든 저는 그 네. 재미로 책을 읽는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재밌으니까. 네, 책 읽으면 네. 재밌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로 아이들을 설득하면 설득 당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득할 수 있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욱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얕아요. 얕지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 네, 다. 그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슬퍼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왠지. 아까 그럼에도 말씀하신 불구하고 것처럼 예, 서로 시대에는 책밖에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예. 없었으니까. 네. 예컨대 소로 시대 때는 책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뭐 연극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장터에서 막 변사가 막 얘기하는 걸 듣는다든지 뭐 그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영화는 없었을 테니까요. 있나?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세요? 나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예. 영상은 한 영상. 방향,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데 예. 글을 읽을 때는 그 작가의 생각이나 그 글의 문맥이나 행간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그 얘기를 글이 들으면 봉준호 감독이 되게 슬퍼하지 않을까요? 아 영상도 그러나 영상 나름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영상도 따지면 영상, 예, 책도 책 나름인 영상도 것처럼. 네, 영상도 영상 나름이지만 글을 예. 읽는 동안에는 진득하게 자기가 자기 생각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독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약간 하고 영화도 있습니다. 좀 느린 영화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봐요. 여러 번 곱씹어 봐야 그 영화를 그러니까 곱씹어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더 아주 진국인 그런 영화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지금 박인양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김준혜 선생님도 지금 채팅창에 쓰셨는데 어휘란 표현도 쓰셨고 가장 큰 특징은 활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서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이거예요. 단서를. 그러니까 지금 왠지 제가 아직 설득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설득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설득은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예. 초등학교 애들
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뇌과학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글 읽는 뇌는 영상과 다른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의 저도 뒤쪽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울림이 있다던가, 나 자신과 그렇죠.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음, 뇌의 작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네. 때는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오는 다른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 못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그 뇌과학자도 설명은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전 세계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항상 그 부분이 이제 자극되는 이런 식의 것까지는 밝혀졌으나, 이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각 중추가 자극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시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각인데도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메커니즘이.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동의합니다. 좀 네. 더 네. 증명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영상을 봤을 때 뇌 작동 기제와 활자를 봤을 때 작동 기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아, 너네도 지금 현재 모르지만 너네 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음. 그 입말과 글말, 네.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글쎄요. 들어요. 그쵸. 네. 입말과 글말. 네. 이게 이제 만드는 사람도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네. 보는 사람도 어떤 특성이 있을 건데, 네. 앞쪽에서도 보면 웅변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네. 할 때, 그게 떠오르는 순간에 영감에 의지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말인 경우에는 쓰는 사람도 좀 더 평온하게 쓰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이다.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차분하게 전달을 한다. 보는 사람도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그걸 본다. 그래서 여러 번 더 곱씹는데 좀 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교장 선생님께, 노재현 교장 선생님께서도 더 아실 것 같은데, 그 이호독 선생님의 어떤 입말과 글말,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글을 쓰도록 하고 글을 읽도록 하는 그게 그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그거 잘 몰라요. 이호독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그 입말과 글말, 거기에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 자녀를 대상으로 가르친다 했을 때 말로 떠드는 거를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볼까? 어떤 느낌이 어떠니? 그래서 입말과 글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보는 것이 그것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글말의 의미, 그러니까 중요성을 좀 경험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유튜브라든가 영화라든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non-verbal language들을 보게 되잖아요. 몸 동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근데 글은 그게 없이 화석화되고 박제화되다 보니 물론 글 안에서도 이제 맥락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확실히 그 객관적인 어떤 표현이 돼버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바꿔 말하면 그 컨텍스트가 거세당한 그냥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것일 수도 있고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입말과 글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 그게 또 재밌다면 책을 읽는 즐거움이 한층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아까 최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이 뇌가 쓰는 영역이 다르더라.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처음에 예. 그 부분에서 금방 이제 윤수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약간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말은 즉각적인 반응은 시스템 그쵸? 1이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글말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 2를 돌리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게을러서 시스템 2를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서 그 벽이 그쵸. 굉장히 높고, 그쵸. 그래서 애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 자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거를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놀이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글말로 표현한 입말을 글말로 시스템 1 사고를 시스템 2 사고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놀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대박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은 종이책을 뜻하잖아요. 이거 네. 저희는 그 종이책에 익숙해 있고요. 근데 네. 예전에 그 초등학생 한 초등학생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학생은 그 전자책? 이북 전자책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책을 좋아하더라도 그 종이책이라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북에는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해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그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웹소설처럼. 저도 참 신기해요. 저도 사실 그 종이책보다 이북이 더 편하고 PDF가 더 편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종이책을 그러니까 사실 책을 흐르륵 넘기면서 보는 예전에 읽었던 거 탁 보면서 마킹했던 걸 싹 보려면 후루룩 넘겨보면 되는데 이북에서는 저희가 북마크하지 않은 한 찾아가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되게 번거로워 거꾸로 보면.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북이 더 편하다. 야, 얘네들은 뇌 구조가 어떻게 됐지? 그냥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책이라고 했을 때 종이책과 또 이북 차이도 큰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주제는 제가 낭독회를 올해 한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한 거거든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직 있을 때부터 낭독 모임을 우연하게 알아가지고 한 빠졌었는데 여전히 계속 질문 던지게 돼요. 제 자신한테.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이 최첨단 고민이에요. 말하자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관련해서 소로가 그냥 하나만 네네네.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 생각에 그냥 글을 읽는 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활자를 그렇죠. 얘기했으니까 네. 쓴다는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읽는다는 것과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또 그렇죠. 같은 글자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뭐 제 후배들이나 저도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말한 거를 녹음해서 문자로 읽어봐라. 시간이 그렇죠. 걸리지만 그렇죠. 그거를 강조했던 이유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의 말에 논리성이 얼만큼 있는지 알려면 그걸 문자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웅변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까 입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논리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그렇죠. 톤이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매너라는 것도 있고 애티튜드라는 거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활자로 볼 때는 그걸 다 삭제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성만 볼 때는 글로 보는 게 굉장히 좋지만 사람을 지금 정 박사님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보면 학생들을 설득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쪽으로 땡기는 거니까. 그들이 합의하는 건 몰라도 동의하거나 합의하는 건 몰라도 설득한다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만 설득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간에 그 친구들이 지금은 감성 시대라서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이 감성이 내재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 즐거움을 알면 시스템 2의 즐거움을 아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땡길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땡기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발전적이냐 하면 사실은 활자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소설은 그 활자에 감성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읽어도 경영학 저서를 읽는 것과 시소설을 읽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나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목적이 글을 읽거나 쓰는 거에 대한 목적이 청소년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제가 그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요. 제 자신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창관아, 너 책 많이 읽게 하고, 너 책 많이 읽고 싶잖아. 근데 솔직히 잘 안 읽잖아. 어떤 이야기를 너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니? 라고 스스로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를 보면 저도 종이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활자를 가지고 보면 비교할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하고 뒷장에 서로 다른 생각을 비교할 때 종이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페이지와 150페이지를 비교하기가 좋죠. 한 번에. 양쪽에 딱 놓고 비교하기 좋죠. 하지만 영상을 찾으면 10분 내용과 15분 내용을 동시에 비교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지금 문자라는 걸 얘기할 때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건데 사고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 동영상을 갖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더구나 동영상 둘을 놓고 동시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문자는 글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 글씨를 놓고 볼 수가 있고 그 면에 있어서 문자의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자는 깊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트리 구조로 막 들어갈 때 내가 머릿속에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걔를 쓰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마인드맵 같은 를 들어가면 뭐 훨씬 더 뭐 레벨 7, 8, 9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걔를 그려가지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다 알지만 모르는 것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문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경험에 의해서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리를 생각할 때 그거의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처음 생각할 때는 크리에이티브 때문에 이미지가 강력하다고 하지만 이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자는 우리가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 합의만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공감시킬 수 있는 그 합의된 단어에 대한 논리 구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서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0페이지짜리 책에 내가 어떤 단어가 어떤 내용에 있는지는 우리 알고 싶어서 지금도 비교하면서 보려고 그러면 그걸 찾는데 그렇다면 이북에서 그냥 검색 엔진을 돌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처음부터 이북을 봤기 때문에 그 구조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또 어려운 거다. 여기까지 하죠.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제 의도대로 한 번쯤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요. 같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되는 사람이 될지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윤수진 선생님 읽을 차례인가요? 그죠? 네. 155페이지 하단에. 문자를 배운 이상 다 책 읽어도 되겠죠? 네네. 문자를 배운 이상 우리는 최고의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 평생을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학생처럼 교실 맨 앞줄에 가장 낮은 의자에 앉아서 알파벳이나 한 음절로 된 낱말만 되뇌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이라는 좋은 책을 읽거나 남이 읽는 것을 듣고 우연히 지혜가 담긴 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은 무기력하게 가벼운 읽을거리나 읽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허비한다. 우리 마을의 순회도서관에 리틀 리딩이라는 제목의 몇 권짜리 작품이 있는데 처음에 나는 내가 아직 가본 적 없는 마을에 관한 책을 가리키는 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와 야채를 배불리 먹은 뒤에도 온갖 것을 집어먹고 거뜬히 소화하는 가마우지와 타조처럼 이 같은 종류의 책을 마구 읽어든다. 무엇이든 허투루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그런 여물을 공급하는 기계라면 그들은 그 여물을 먹어치우는 기계인 셈이다. 그 같은 사람들은 지블론과 세프로니아에 관한 9,000번째 이야기를 읽는다. 세프로니아는 소로 시대에 유행하는 연애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네요. 젊은 남녀가 과거 누구도 하지 못한 뜨거운 사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참된 사랑의 길을 순탄하게 달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기를 반복했다느니 어떤 딱하고 불행한 남자가 교회의 첨탑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느니 소설가가 그 남자를 쓸데없이 그곳에 올려놓고 희희낙낙하며 종을 울려서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은 뒤 천만다행으로 남자가 내려왔어요 라고 떠벌리는 이야기다. 나로서는 고대 작가들이 영웅들을 하늘의 별자리 사이에 올려놓았듯이 소설 왕국에 등장하는 그런 야심 있는 주인공들이 땅으로 내려와 못된 장난질로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풍향계로 바꾸어서 녹이 슬 때까지 뱅글뱅글 돌아가게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음번에 그 소설가가 종을 울리면 나는 교회당이 불에 타서 폭삭 내려앉아도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티틀톨탄으로 유명한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중세 로맨스 팁토 홉의 도약이 매달 출간될 예정입니다.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몰려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글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느낀 나머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주름이 격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지칠 줄 모르고 척척 소화시키는 위장을 지닌 듯 무턱대고 읽는다. 마치 4살배기 꼬마가 긴 의자에 걸터앉아 금박 표지의 2센트짜리 신데렐라를 읽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런 책을 읽어봐야 발음이나 악센트 혹은 말투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교훈을 끄집어내거나 끼워넣는 기술도 터득할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눈이 침침해지고 몸의 순환기관이 나빠지며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퇴보하게 된다. 매일 이런 종류의 생강빵이 거의 모든 오븐에서 순수한 밀가루나 귀리 혹은 옥수수로 만든 빵보다 훨씬 많이 구워지고 시장에서도 훨씬 확실하게 팔린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철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오랜만입니다. 네. 확실한 독서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 우리 콩코드의 교양은 어느 수준에 해당할까? 몇몇 예외적인 사람을 빼고 이 마을에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로 된 영락에서조차 가장 뛰어난 작품이나 그에 버금가는 좋은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이 마을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영문학 고전에 대해 거의 또는 아예 모른다. 문자로 기록된 인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옛 고전과 경전의 경우 알려고 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구해볼 수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프랑스어 신문을 구독하는 중년의 벌목꾼이 있다. 그는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잊지 않도록 계속 연습하려고 그 신문을 구독한다고 했다. 한 번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프랑스어뿐이라고 계속 공부를 하여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 영어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영어로 쓰인 최고의 책들 중 하나를 방금 읽고 온 사람이 그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몇 명이나 될까? 이른바 문맹이라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그리스어나 라틴어 고전을 누군가 원어로 읽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그 책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침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어려운 그리스어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리스 시인의 지혜와 시 난해성을 극복함으로써 깨어있는 영흥적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줄 아는 교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인류의 성스러운 경전이나 성경에 대해 말한다면 내게 그 책들의 제목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과 과연 이 마을에 한 명이라도 있나 싶다.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1달러짜리 은화 한 입을 줄 수 있다면 꽤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미 고대에 내노라 하는 현인들이 말했고 그 뒤 모든 시대의 현인들이 그 가치를 보증한 금과 옥조 같은 가르침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초급 독본이나 교과서 정도의 쉬운 읽을 거리만 읽는 데다 학교를 졸업했어도 아이들이나 초보자를 위한 리틀 리딩 따위를 읽는 게 고작이다. 190번 소로시대의 어린이를 위한 쉬운 읽을 거리라는 책이 널리 읽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서와 대화와 사고는 원시 상태의 피그미족이나 난쟁이라고 할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만 선생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이진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면 이제 최정임 선생님? 네, 이진영 네.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지금 뭐 잠깐 뭐 들으면서 뭐 잠깐 쓰다가 놓쳐가지고. 그러면 한두 번 쉬고 다음에 읽으시고요. 네네. 최정임 선생님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정임 선생님 160조. 네. 네. 나는 이곳 콩코드에서 배출한 어떤 인물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곳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잘 모른다. 내가 플라톤의 이름을 듣고 그의 책을 읽지 않으면 되겠는가? 내가 읽지 않는다면 이는 플라톤이 우리 마을 사람인데도 만난 적이 없고 바로 이웃인데도 그의 지혜로운 말은커녕 평소의 말조차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영원불멸의 지혜가 담긴 플라톤의 대화편이 옆 선반에 놓여 있는데 나는 여태껏 그것을 읽지 않았다. 우리는 본데 없이 자란 데다 미천하고 무식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런 점을 들어 고백하자면 나는 그를 전혀 모르는 우리 마을 사람의 무식함과 어린이나 지적 수준이 낮은 이들을 위한 책밖에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의 무식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옛날의 위인들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소인족이고 지적인 면에서 일간지의 칼럼 수준보다 높이 날 수 없다. 여기서요. 여기 방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위인들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 했는데 저 딴지 걸고 싶은 거죠. 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모든 아무튼, 책이 네. 모든 책이 그 독자들만큼 따분하지는 않다. 책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아침이나 봄보다 더 많은 활력을 주고 사물의 새로운 면모를 부여할 것이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인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겪은 기적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줄 책이 우리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책에선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를 혼란과 혼돈에 빠뜨려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과거의 현인들에게도 똑같이 제기되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었다. 현인들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글과 삶을 통해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지혜와 함께 관용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콩코드 외곽의 농장에 고용되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그는 특이한 종교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신앙에 따라 엄숙한 가운데 배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수천 년 전에 조로아스터도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경험을 했다. 단지 그는 현명했기 때문에 관용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을 대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고 확립했다고 전해진다. 농장의 고용인도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 조로아스터와 교류하고 모든 위인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도 교감함으로써 우리 교회라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면 어떨까 싶다. 우리는 지금 19세기에 살고 있으며 미국이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우리 마을이 자체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 보라.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첨받고 싶지도 않다. 그래봐야 양쪽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처럼 채찍을 맞고서도 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훌륭한 제도를 갖추었다. 그러나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찾아볼 수 없다. 겨울철에만 열릴 뿐 고사하기 직전에 놓인 라이시움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가르치던 아테네의 학원 이름이다. 콩코드에서는 토론과 강좌가 열리는 일종의 성인교육 기관으로 1829년에 설립되었다. 소로는 이곳에서 비서 겸 관리인으로 일하며 강사를 섭외하거나 직접 강의를 했다. 라이시움과 최근 주 정부의 제안으로 생긴 보잘것없는 도서관이 전부다. 우리는 정신적 양식보다 육체적 양식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제는 초등 수준을 넘어선 학교를 설립하여 성인이 되기 시작할 중 교육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때가 되었다. 마을이 곧 대학이 되고 여유가 있는 연장자들은 특별연구원이 되어 남은 일생 동안 교양을 쌓으며 학문을 추구할 때가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나의 파리 대학교, 하나의 옥스퍼드 대학교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인가? 학생들이 이곳에 기숙하며 콩코드의 하늘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벨라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파리 대학에서 강의했다. 아벨라르 같은 위대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준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축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느니 가게를 지켜야 한다느니 구실을 내세우며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를 멀리한 채 서글프게도 교육을 등한시해 왔다. 이 나라에서는 각 마을이 어떤 면에서 유럽의 귀족과 같은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를테면 마을은 예수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재력이 탄탄하다. 단지 그럴 만한 도량과 세련된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마을에서는 농부와 상인들이 좋다고 하는 일에 돈을 펑펑 쓰면서 지적인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자고 제안하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무시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행운 덕인지 정치 덕인지 공회당을 짓는데 17,000달러를 썼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갈 진정한 요체인 살아있는 지성을 초빙하는 일에는 그만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겨울철 교양 강좌를 위해 해마다 받는 125달러의 기부금은 마을에서 모금된 같은 액수 어떤 돈보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19세기를 살면서 우리는 왜 19세기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는가? 왜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낙후했는가? 신문을 읽는다면
보스턴에서 일어나는 흑목거리 기사나 다루는 신문 말고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신문을 구독하는 게 어떤가? 이곳 뉴 잉글랜드 중립적 가정이 애독하는 신문이 제공하는 유아식 같은 기사를 핥아먹거나 올리브 가지를 뜯어먹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교양학회 보고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아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우리 읽을 거리를 선택하는 일을 하퍼 앤드 브라더스나 레드 앤드 컴퍼니 같은 출판사에 맡기는가? 취향이 세련된 귀족이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가령 재능, 학문, 지혜, 책, 그림, 조각, 음악, 철학 도구 등으로 스스로를 에워싸듯이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하자. 우리의 청교도 선조들이 한때 황량한 바위 땅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동안 교사 1명, 목사 1명, 교회 관리인 1명, 교구 도서관 하나, 행정위원 3명을 두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집단 행동은 우리 제도 정신에 부합한다. 나는 우리의 재반 여건이 풍요로워지면서 재력 또한 유럽의 귀족보다 나았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확신한다. 뉴 잉글랜드는 세계의 모든 현인을 초청하여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이 머문 기간에 숙식을 제공하고 우리는 지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인을 위한 특별 학교다.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고결한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필요하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 위에 다리 하나를 덜 놓고 그 비용으로 우리를 에워싼 무지 어두운 심연을 건딜 구름다리를 하나를 더 놓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뭐 타이밍상 딱 이 정도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딱 다음에 이제 소리로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제기한 이 안건 왜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막연한 숙제 하나 드려볼게요. 각자 책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독서는 왜 필요한가라는 챕터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뿐만 아니라 뭐 아까 토론했던 그 주제 아니더라도 혹시 읽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잠깐 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 사이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글쎄요, 저는 책이란 것은 평생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책을 안 읽었습니다. 제가 뭐 교과서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놀기만 했고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주로 관련된 거 말고 전혀 저희 분야하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과학 쪽이고 이제 교육학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저의 일과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돌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통찰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여태까지 왔어요. 이제 한 30년 그렇게 이제 쭉 책과 함께 왔는데 물론 저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제 가장 큰 궁금은
이거예요. 그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 답이 뭐냐면은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그 질문에 전혀 의미 없는 이제 대답인데 사람은 또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문화권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이름이 달리니까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 두 번째 큰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진 어떤 걸로 이루어졌다. 쪼개지지 않는 뭘로 이루어졌다. 그 아톰인데 이제 쪼개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헛소리가 됐고. 세 번째 이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라는 놈, 보이는 대상,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허구라는 세상이 허구라는 건데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현재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또 저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이 글로 만들어낸 거예요. 언어로 그 개념으로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허상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비가 내린다. 구름이 떠돈다. 수증기가 올라간다. 강물이 흐른다. 바닷물이 흐른다. 앞에 모든 명사는 우리가 개념으로 그런 행위만 있는데 명사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인간들은 그 책이란 것을 보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3000년, 4000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세상이 지금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볼 때 보는 나와 그러니까 보는 마음과 보이는 대상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과학이 밝힌 얘기인데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저는 책을 그 제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제 수준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는 뒤적뒤적 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까지의 모든 철학,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좀 헛소리인 것 같고 그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이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책이란 것을 이제 화두로 삼는데 책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그 실제로 살아있는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명사에만 치중하다 보면 저 삶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무슨 뭐 힌두 경전이나 성경이나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좀 낮게 보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월든이라는 책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동반자들처럼 같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지금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왜냐?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니까.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 통찰을 끊임없이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신정현 선생님의 그 세 가지 화두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 해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추천할 만한 책이 좀 있어서 그
현상학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왠지. 네. 현상학의 주제가 그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뭐 그건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관심 가지실 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몰랐는데 세상에 PDF 파일까지 다 공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 드린 거 클릭하면 파일을 못 드리겠고 제가 채팅창에 올린 첫 번째 링크 클릭하면 이런 PDF 파일이 떨어집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게 책을 사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단자합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에 굉장히 거둔데 현상학에서 다룬 이슈들을 거의 다 다뤘다고 보셔도 괜찮고요. 요거를 마침 또 그 최근에 올해 번역본이 나왔어요. 네, 그 번역본이 바로 이건데요. 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아, 네. 쓰셨네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저의 고민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저의 키워드는 변화란 말이죠. 이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네.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찾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책이 더 많으니까 책 쪽에서 많이 좀 찾게 되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료를 좀 찾고 있는 중이죠. 근데 덕분에 이제 시스템 2 사고를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부터 했겠지? 140도 되셨겠죠. 네. 혹시 말씀 아까 안 나누셨던 분 중에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분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분? 네.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성인을 위한 학교. 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잖아요. 네. 평생교육. 그래서 평생교육법이 있죠. 근데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평생교육이 직업교육하고 이게 결이 달라지고 교수가 달라지고 학과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시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네요. 네. 정신적 양식보다 유전 양식과 질병 치료한 데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실용적인 독서. 발끝으로 서서 눈을 부릅뜬 채 깨어있는 시간들을 온전히 바쳐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서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던데 약간 노동이에요. 사실 책 읽는 게 사실은 노동이죠. 뭐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노동이죠. 그래서 힘들던데요. 책 읽는 게. 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는 나 자신의 생각, 상상의 나래 펼쳐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쓰신 글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본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만날 수 있다. 근데 왜 만나야 되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왜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되죠?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오케이.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야말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진짜 본능에 가까운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기심 때문에 오케이. 네. 가볍고 금방 읽고 소비한 독서 대신에 고전 독서. 네. 서로가 진짜 고전 중에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틴어로 쓴 책도 쓰레기도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책 읽어라. 굉장히 강조하는데, 남이 하라고 하니까 자꾸 딴지 걸고 싶어서 말이에요. 네. 왜 읽어야 되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생각이 아마 필요하다고 봐요. 네. 왜 읽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왜 읽어야 되지에서부터 왜 하필이면 책이지? 요새같이 다양한 수단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각자 답할 준비를 하셔야 그런 답할 준비를 하셔야 덜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알아야 보이기 때문에 지식은 늘려야 한다. 네. 매체마다 전달하는 내용과 목표가 다르다. 영상 매체는 좀 더 직설적이고 결론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이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느리죠, 독서는. 네. 뭐 영상과 달리 독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차이죠, 사실은. 네, 물론 유튜브도 잠깐 끊었다 볼 수 있고 되돌리게 볼 수 있지만, 책은 좀 더 확실하게 시간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죠. 네. 그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깨닫는 시간 제각각이죠. 네.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고 과정을 통해 체화하는 독서가 유용하지 않을까. 네. 독서의 목적,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네. 자, 오늘은 오늘이 몇 번째? 6번째라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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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이제 월드 낭독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한테 잠깐 뭐 여쭤보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저기 채팅하신 분은 이따 통화하시죠.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뿅.